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 월스트파인더는 벌써 200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번이 넘는, 그러니까 200번 동안 내 월스트파인더를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또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이제 끝났죠. 정말 험준한 지난 7월의 시간이었는데 7월 마지막 날은 정말 잭팟을 터뜨리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더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락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일단 나온 시점이고, 이 데드캣 바운스에서는 저희가 딱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일단 상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혹시 이전 하방이 다시금 깨지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있어서 명확한 액션 시점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 상방과 하방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이후에 액션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위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줄여 나가시는 방향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레버리지와 관련한 부분인 거고, 실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촉매제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바로 이제 미국에서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왜 그런 상황까지 몰렸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슈는 바로 레버리지 투자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2배도 아니고요, 4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 포트폴리오가 대략 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4배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한 1200억 달러 정도까지. 근데 지난 7월 한 달 내내 계속 이제 계좌가 녹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돈을 대줬었던,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켜줬던 그런 기관들이 마진콜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난 한 달 동안 수급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압박은 이제 일단락이 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시장 국면과 어떤 이슈들이 또는 매크로 팩터들이 또는 어떤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오늘 자료에 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번 주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주말 사이에 원래 미국하고 이란 간에 좀 분위기가 좀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렸는데, 아무튼 어제 다행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WTI 브렌트 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금리 레벨 자체는 큰 폭으로 또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체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면 상당수 우리나라와 미국 내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게 스페이스X, AMD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쭉쭉쭉 실적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업들마다 이제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7%를 이렇게 넘어갔고, 지금 30년물 기준으로 보면 5.2%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금리 레벨이 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매크로적인 측면의 부담이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죠. 이제 그런데 일단 시장은 좀 빠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3분기에 채권을 국채를 얼마만큼 공급을 하겠다, 조달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중요도나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보면 지난 한 2, 3년 전과 대비해 보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이미 1일 날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왔죠. 잘 나온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주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고용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 어떤 기대 심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고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앞서 보셨던 이 금리 레벨 자체도 다시 좀 낮아지는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총 4가지 국면으로, 그러니까 2가지 변수에 따라서 4가지 국면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당장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는 센티멘털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걸 가로축으로 놨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의 확산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매크로 위험과 같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느냐, 아니면은 개별이나 산업 위험과 같은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측면의 이러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시장의 센티멘털적, 즉 수급과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시장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점마다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지를 오늘 자료에 좀 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장세는 뭐냐면 현재 이 시점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매크로가 안정이 되고 펀더멘털 장세로 가격이 수렴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고, 월스트한 케이스는 뭐냐면 매크로 충격과 전면적 위험 회피, 그러니까 즉 리스크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산되는 이런 양상들인데,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뭐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성 발언들이 나왔고 그 액션까지 좀 나오면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금리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단 이게 월스트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베스트 월스트로 특히 이 베스트로 가기 전에는 여기 이 실적 검증이라든지 종목별 차별화 양상의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급등장이 이 실적 검증이라든지 종목별 차별화를 일단 어느 정도 이 솔림이나 강제 청산이 해소가 되는 단계에서 일단 거기에 추가적인 하방을 제한을 하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지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대로 가는 게 일단은 향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일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은 어떠냐? 지난 7월만 놓고 보면 7월 저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7월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38%나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6월 고점 대비로 보면 40%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면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2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이 하락폭이 이렇게 내려가면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하락률을 기록할 뻔했어요. 기록할 뻔. 근데 이전에 그러면 가장 큰 낙폭은 언제였었느냐? 바로 이게 마이너스 28%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2008년 10월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로 봤을 때도 위아래로 상당히 상하방 변동성이 꽤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상하방으로 높은 변동성을 촉발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칠을 하는 요인이 바로 레버리지와 관련한 수급 유동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보시다시피 7월 들어서 더 폭증하는 이제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보시다시피 사이드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가 5% 이상 하락했을 때 또는 상승했을 때 발동되는 거죠. 시장 안정화 조치인데, 보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난 31일까지 기준이에요. 7월 한 달 동안 되면 무려 27번이나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코스피는 15번, 코스닥은 12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실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가 지난 목요일까지 보면 그 전체 AUM 자산이 5조 원 미만으로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5조 미만으로 하회를 했는데 이 5조 미만으로 하회한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의 AUM을 구성하는 거는 일단은 순유입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실제로 산 금액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가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산 놓은 가격에서 얼마만큼 오르고 떨어졌느냐, 그에 따라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수입 유입액이 16.2조 원이에요. 16.2조 원이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AUM이 5조 원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뭐가 평가 차익이라고 하는 게 현재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1조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은 순유입액이 감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자제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손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7월 31일부터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탁금 규모가 기존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오는 하반기에 뭐 매매 거래 자수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규제 자체가 강화될 걸로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 디레버리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현재는 명목적 디레버리징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안착이 되는지 또는 진정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빅2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신용융자 잔고에서 비중은 5에서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랐느냐, 32%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32%까지. 그러니까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대략 한 32조 원 정도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 중에 32%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신용융자 잔고는 10조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조 원 초반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대략 한 38조 6천억이었어요. 6월 중순경에 38조 6천억에서 32조 원 미만으로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보면 15% 정도의 하락이 감소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오히려 비중이 27%에서 32%로 오히려 더 늘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레버리징이 끝났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향후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특히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방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직전 하방이 깨지느냐. 직전 하방이 깨졌을 때는 실질적인 디레버리징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떠느냐. 지난주에 여러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아마존의 실적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시장의 질문, 그러니까 즉 시장의 질문이 바뀐 게 뭐냐면 AI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까지는 얼마만큼 투자할까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느냐, 이쪽으로 지금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내놨던 빅테크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과 그 부분에 속해 있는 엣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엣저 같은 경우가 40%가 넘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시장이 와 하고 환호를 터뜨렸던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었고, 실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와 관련한 사업 부분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걸로 입증이 되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내놓은 기업들의 주가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의 성과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된 게 우리나라 7월 기업들의 산업 활동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6월이죠. 6월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데이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국내 반도체의 생산과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해낸 수치와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은 생산 가능한 캐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보면 뭐가 나오냐면 실질 가동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검정색 선은 이 생산 능력 지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생산은 주황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 대비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뭐예요? 생산 과잉, 즉 공급 과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래 주황색 선이 검정색 아래에 있을 때는 공급이 지금 어떻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어땠었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 두 개의 수치를 나누면 실질 가동률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질 가동률이 70에서 80% 수준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떨어지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락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생산량이 늘어났다가 다시금 생산량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 공급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 공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공급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병목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가격 상승을 조금 더 푸시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지의 여부도 제가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와 맞닿아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 수출 성과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또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글로벌 메모리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소송이 최근에 제기가 됐죠. 너희가 이렇게 생산,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게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현재 미국 내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제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가 주가의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매크로가 안정이 되고 펀더멘털 장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크로 장세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매크로 변수들이에요.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환율은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지금 4.7%를 훌쩍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에 약간 부담스러운 레벨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향후에 특히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달러원 환율이 7월 달에 엄청나게 강세해서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6월 말 기준으로 1,550원에서 지금 지난주 초반에 보면 1,400원 초반까지 떨어졌죠.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달러인 환율이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시점에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시에 3% 가까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개입이에요. 일본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대략 지금 금액상으로 보니까 한 3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일시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러면 지난 7월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즉 체력이 강화되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 ADR 상장과 관련해서 그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것들도 있었죠. 이제 이게 8월 정도까지, 8월 중하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나 외환당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제 기업들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 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를 이루면서 원화 강세의 기조를 유지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적 판단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죠. 단기간에 소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이렇게 보였던 원화 강세의 기조가 일단 일시적으로는 다시금 한번 아주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라든지 또는 달러 엔과의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동조화가 아니라 탈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긴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제 평균 회귀와 관련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평균을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8월 이후에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일드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드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익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PER의 역배수와 거기에서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뺀 차이를 일드갭이라고 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7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난 30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기 12개월 선행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4.8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4.8배는 닷컴 버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역사적으로 저평가 국면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고 밸류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드갭이 이렇게 이익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초 이후에 거의 한 7, 80bp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드갭 자체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 즉슨 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도 될 만한 그런 가격과 밸류에 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만큼 기초적인 체력,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에 받쳐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거의 26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회피해야 될 부분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23년 10월과 현재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제 물가가 튈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국채 시장에 대한 구조적 위험, 즉 구조적 위험을 반영하는 기간 프리미엄의 급등이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는 이런 양상에서 미 국방부 주도의 어떻게 보면 국방 예산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이 기간 프리미엄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위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바벨 만데브라고 하는 해협이죠. 이 두 개의 해협이 세계 어떻게 보면 해상 원유 또는 해상 물동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다시피 기대 인플레라든지 또는 기간 프리미엄에 직접적인 이제 하락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에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 또는 지정책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면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그 질문, 그러니까 투자 대비 돈을 잘 벌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답변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전방 투자, 즉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집중도나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곡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둔화되고 있죠. 이미 이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하고 또는 자본 조달을 하면서 계속 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맥락은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이 수익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기준 자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항상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는 구조적 성장 자산에 대한 비중과 또는 어떤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그림, 장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이미 뭐 반도체나 AI와 같은 또는 전력기기, 설비, 뭐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익스포저는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인 테마 또는 ETF 이런 쪽을 좀 보면 성격이 고배당이라든지 커버드 콜이라든지 또는 채권형이라든지 경기 방어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귀금속 이런 쪽도 같이 넣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시나리오별에 따라서 불리시한 장세일 때 또는 베어리시한 장세일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줄일지 이런 부분들 또는 현금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장표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코스피가 지난 2000년 이후에 일간 10%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딱 5번 있습니다. 딱 5번 있는데 올해 벌써 2번이 있었거든요. 올해 2번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죠. 그 이후에 보면 기간 수익률 하루 있다가 또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단기간의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반등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성과가 이제 플러스로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지 꽤 이제 궁금한 상황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이 향후에 방향성에서는 이 두 개의 선이 매우 중요하다. 상방의 선이 있고 그리고 하방의 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계속 방향성을 모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상방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맞고요. 하방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매크로 변수 중에 금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근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 요소 오늘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시장 판단에 또는 국면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증시, 험난한 증시에서도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니까요.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